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에서는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심하지는 않다라는 인식 속에서 좀 밀어붙이기 이런 기조가 엿보이는 반면에 민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잔뜩 벼르는 모양새입니다. 인사청문정국의 서막을 앞두고 이 의혹들이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 내용들의 전반을 보면 증거 있냐? 였던 것 같습니다. 증거 없지 않냐? 그럼 난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선 맞지가 않죠. 즉 그런 데다 당선자도 이제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불법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무슨 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라 장관을 뽑는 것이거든요. 1년에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여기 이제 공정함을 더 해야 되는 분인데 뭐 어떠냐? 내가 부정 저지른 게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있는 의대에 오는 것이 무슨 문제고 예. 애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요. 태도라도 조금 겸손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분이 지금 병원장 정도의 공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만한 엄정한 기준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는? 의혹 다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의혹 밝히기 지금 초입 단계라고 좀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예를 굳이 뭐 들지 않더라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 아들 딸과 관련한 뭐 입시 부분이라든가 또 그 병역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아마 그 언론도 그렇고 그 지금 이른바 그 네티즌 수사대들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보 진영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해라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당장 뭐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역시 이제 그 민간 부문에서의 또 언론 쪽에서의 그 검증이 상당히 매섭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지금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곳곳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지금 지뢰가 은폐되어 있는 상태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심증은 상당히 가는 상태다. 그래서 일반 그 국민들은 대략 지금 판단을 내린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연성만 보더라도 워낙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으로는 대략 이제 상식에 의거해서 이제 판단을 지금 내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꼭 한 가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이제까지 뭐 과거의 총리 후보라든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과정 또 자진 사퇴한 그런 그 과정들을 배경들을 보게 되면 다 불법을 저질러서 그만뒀느냐는 거죠. 사소한 말실수 때문에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고려하면 이건 역시 국민 눈높이, 국민의 상식, 특히 여론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좀 보여야 될 그런 그 대목인데 윤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 이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뭐 좋게 얘기하면 법치주의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 불법이 없으면 그냥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불법 여부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 그건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정서에 의거해서 예. 그 여론의 지지율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좀 유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거취 문제에 대한 각종 논란들도 이어지면서 인수위의 관련 질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인수위 측의 답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시고 무엇보다도 어제 그 회견을 통해서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교육부 감사, 그다음에 병원 재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이제 국회 청문회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을 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당선인 대변인은 일단은 청문회를 좀 잘 지켜봐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윤 당선인 측은 지명을 강행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그 검찰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사전에 예전에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기준이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 시절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중범죄자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딱 찍으시다든지 또 그 분신이라고 말하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후보도 민주당 전체에게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밤중에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반도주. 예. 예.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범죄랑 연결되어 있는데 정호영 씨는 국민적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불법이 어디 있느냐. 불법이 없으면 넘어간다. 이게 이제 검찰에선 가능한 얘기지만 여긴 정치권 아닙니까? 정치를 기본으로 놓고 보아야 되고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불법이 없으니까 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태도로 봐서는 강행은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전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딱 짚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내용 일단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입니까? 임대왕, 축제왕, 특혜왕 소리를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이 소리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딱 거명해서 이른바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확인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사례들이 계속 소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른바 프레임을 만드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된 거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벌써부터 지금 야당으로 지금 전환이 다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론전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벌일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공세를 펼칠 때 역시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격이 너무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중되는 것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을 딱 집은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할 수만 있다면 제1순위 낙마 후보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일 겁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뭐 정호영 후보자라든가 뭐 한덕수 후보자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덜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공격 포인트가 좀 분산이 된 그런 그 측면이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맞물려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 일정 확정부터 사실상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일부에서 이 보이콧 얘기 나오곤 있지만 저는 청문회는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청문회를 피하면 민주당이 피한다고 생각하지 한동훈 후보자가 피한다라는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게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야반도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태도가 일단 국회랑 상대를 해야 되는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싸우고 보겠다는 입장인 건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장관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너무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라서 그것이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인도 지금
비밀번호를 풀지는 않았죠. 공무원으로서 풀지 않았는데 뭐 누구나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강제로 못 연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질문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갈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는 거냐, 검사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면서 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쟁점이 되면서 이야기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열리게 될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열면 사실은 더 손해 아닌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임명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카드로 이걸 꺼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릴 수 없는 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청문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청문 경과 보고서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대로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어차피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향후에 있을 수사와 관련해서 더 유리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이라도 좀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사청문회 개최하고 인사청문회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전국을 뜨겁게 몰고 가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에요. 7시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엽니다. 그야말로 이제 법안 심사를 들어가겠다, 돌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고 김호수 총장을 만난다고 해요. 그전에는 대통령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것이며, 또 이 만남 이후에 이 전국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호수 총장의 사퇴 이유를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을 박탈당한 현장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 이런 일단 요건이 지금 보기엔 커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뭐 사실 이 검찰들의 기수문화를 놀이문화라고 생각해서 별로 따르고 싶지는 않은데요. 27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왜 20기가 그만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때부터 이용호 간사가 국민들이 지금 그만두라는 압박도 있다라고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 결국 검찰 가족으로 남아야 되는 김호수 총장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한 그만이라도 둬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 사표를 던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뭐 종국적으로는 사표를 수리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낸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단 어쨌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설득하는 절차를, 뭐 이걸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수 총장이 워낙 지금 사퇴 의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조건 때문에 본인이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새 정부에 이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강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사퇴 의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기본적인 어떤 명예를 지키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 어떻게 보면 오명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검수완박을 내가 총장 시절에 이거를 수용을 했다. 이게 이제 두고두고 회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쪽 업계에서는 당연히 또 이 자기의 선배라든가 후배로부터도 이 때문에 상당한 그 푸대접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 푸대접을 떠나서 역사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가는 검찰총장 정도면 그걸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데, 이게 아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야말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밟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두 사람이 지금 연이어서 사퇴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검찰개혁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예, 그 젊은 시절부터 계속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부터 검찰총장은 그 재임 기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라는 얘기는 결국 권력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권력 외압을 못 이겨서 그만두는 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 검찰 개혁하고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냥 그대로 또 수용 바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설득은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을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인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이 분리와 또 경찰의 개혁을 통해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박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도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법안을 꼭 막아주십시오. 네, 먼저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절차가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준비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죠. 그리고 작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하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순간부터 법사위 관련돼서 꼭 필요한 안건은 지금 처리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요. 다만 대선 기간에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까지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라는 또 그런 중의도 민주당 내에서 모여져 있었고요. 예.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5월에도 처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이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립하는 가운데서 밀어붙여서 지금 통과시키자라는 의견이 결국 우위를 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의회 구성상으로도 민주당이 180석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들으신 것처럼 결상전의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법상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박병석 의장의 역할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들 그런 네. 목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박병석 의장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 판단을 지금 내리는 순간을 지금 맞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국회의장들 당연히 이제 여권에서 추천한 그런 이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는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일종의 이제 관례 아닌 관례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작용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 정도 되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린 결정이냐 아니냐, 정파적으로 어떤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나중에 차후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또는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국회의장들은 의장이 되는 순간부터 의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도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정말로 이렇게 내가 힘을 실어줘서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정도의 법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나도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오히려 개혁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면 예. 이거는 처리를 지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략 선거구,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구분이 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자리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차출론이 여전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진척은 없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이낙연 뭐 누구 개 개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실체가 있는지 또 이게 이 복잡한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너무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결말은 어떻게 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결말에 대해서 비대위도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도 아니고 전략 지구 선정해 놓고 지금 미적미적 되고 있는 모습이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계 대 이낙연 계의 갈등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전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게 왜냐하면 뭐 그냥 이 상황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전략 공천으로 후보 추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상임 고문이 좀 나와달라라고 부탁하는 이런 그림 안에서 두 분이 합심해서 한 사람의 후보로 등장했을 때 저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둘 간이 힘을 합쳐졌을 때 이게 하나의 시장 후보로서 힘을 가지는 거지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이는 아니다. 다만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이란 현역 시장에 대항하는 여론조사나 여러 그림에서 어느 쪽도 확실한 승기를 좀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오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럴 때는 정당은 그냥 정도를 걷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실제로 추가하실 분들이나 더 들어오실 분들이 있다면 그분까지 들어와서 문을 닫고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그 경선을 잘 치러서 민주당이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면 그걸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누군가 뚝 떨어져서 전략공천으로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그림은 사실 잘 짐작은 안 되네요. 예, 당내 경선을 일단은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합당이 공식화가 된 만큼 6일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향후에 이 두 대표, 양당 두 대표의 어떤 화학적 결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6일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공천을 이제 하는 과정으로 지금 돌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여서 과연 이제 국민의당이 본인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얼마나 여기 반영을 해서 지금 뭐 관철을 시켜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해요. 워낙 이제 당세 차이도 좀 큰데다가 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당에서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이제 개입할 가능성은 있고 제가 보기에 뭐 기초의원이라든가 기초지자체급까지 관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환경적으로 볼 때 다만 이제 광역지자체장 정도의 범위에서 아마 일종의 뭐 그 당내에서의 뭐 그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해서 서로 조금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얼마나 이제 관철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위 이후에 지금 공동정부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한 명도 지금 반영을 못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당에서라고 해서 그게 관철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건 좀 의문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녹록하게 허용을 과연 할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무게중심이 역시 이제는 뭐 정부 내에서의 어떤 경합 또는 지분 나누기 이거보다는 정치권 내에서 이제 지분 나누기, 자리 나누기 이쪽으로 초점이 좀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대표가 뭐 총리에 대한 것들을 뭐 총리도 맡지 않았고 그리고 뭐 내각 인선 과정에 있어서의 뭐 잡음이 있었지만 본인이 또 내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수위원장직은 한 보름여 뒤면 이제 놓게 되는데 당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임기가 내년 여름 정도까지니까 그 이후까지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한 1년여의 시간이 남은 셈인데
어떤 시간을 보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섣불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를 초청한 그림을 생각해보면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 끝나자마자 당권을 노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만 초반에 생각했던 것처럼 허니문이 길게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는 그림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수도권 다툼도 매우 맹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져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내에서 특히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비토그룹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흔들면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림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조기 당권 투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당으로 복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당권 투쟁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당선자와 이준석 대표의 사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8월에 또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는 만큼 양당의 지도부를 새롭게 교체해서 후반기를 준비하자라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안철수 대표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적합도 지금 보시는 것은 뭐 거론되고 있는 직접 출마 선언을 하고 아니면 또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차례로 좀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적합도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경우는 또 유승민 예비후보, 김은혜 예비후보의 이 수치가 조금 바뀐 상황이고요.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여야 후보들의 이 경기지사 지금 적합도 나온 걸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이 판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역시 좀 그 윤심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 지지층들,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역선택, 좋게 얘기하면 중도 쪽에서는 김은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윤심이 과연 얼마나 이제 거세게 작동할지 그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당내 조직 기반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당내 경선을 돌파해낼 수 있겠는가? 나머지 후보들, 당내 후보들이 다 단일화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유영하 변호사와 어제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유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의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 또 친박 후보 간의 1대1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박심을 좀 실어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김재원 후보도 좀 나와 있다 보니 지금 친박계의 표심이 약간 좀 분산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단일화를 통해서 합쳐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 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이 지역에서는 박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 것인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윤심이 이제 문제였다면 그쪽 지역에서는 박심이 과연 어느 정도로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 후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좀 얘기 좀 했는데 김성애 소장께도 판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59.2대 31.4로 거의 2배 가까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선 후보를 젖히고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것이고요. 네. 그럼 반대편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룹이 만약 단일화를 해서 1대1로 붙는다면 거기에서 이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이것이 좀 1대1 구조에서 상당히 좀 흥미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이 과정에서 어쨌건 윤 당선자가 좀 지나치게 지방선거에 여기저기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불러올 역풍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